2023년 9월 샌프란시스코 세계 배터리 컨퍼런스 3,000명의 전문가가 모인 자리에서 한 기술의 사망 선고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끝났습니다. 2040년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대 위 석학의 선언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중국, 그저 일본 기술이나 베끼는 수준 아닙니까? 비웃음 섞인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울 때 지구 반대편 한국 천안의 삼성 SDI 연구소. 한 남자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던 모니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충방전 5247회 완료. 용량 유지율 94.2%. 테스트 성공. 3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가 해냈어. 시각 23시 52분. 샌프란시스코 무대에서는 이 기술은 죽었다. 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세상을 바꿀 혁명은 이미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죽은 건 기술이 아니라 오만한 전문가들의 상식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스톤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32년째 배터리를 연구하며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는 15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큰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2024년 9월 어느 화요일 아침 제 대학원생이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미국 특허청 공고 보셨습니까? 삼성이 전고체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제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개념적인 수준이겠지. 지난 5년간 나온 특허 2,000건 중 실제 작동하는 건 단 하나도 없었어. 하지만 학생이 펼친 특허 문서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청구항 47개. 그 모든 조항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은과 탄소 복합층의 두께가 나노미터 단위로 명시되어 있었고 5,000 사이클에서도 용량 유지율 92%를 기록한 그래프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종이 위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의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7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심박수가 빨라졌습니다. 무음극 구조, 은 나노 입자와 탄소 나노튜브의 복합층. 기존 연구들이 덴드라이트를 물리적으로 막는 데 급급했다면 삼성의 기술은 아예 덴드라이트의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해. 하지만 삼성이 이걸 정말 대량 생산 공정까지 고려했다고. 특허 문서 27페이지에는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기존 배터리 설비를 70% 활용하면서도 나노 구조를 제어할 수 있는 플라즈마 증착 하이브리드 공정. 저는 1년 전 제가 기조 연설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꿈에 불과합니다.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3,000명의 전문가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동료 교수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특허 번호 확인해봐. 한국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를 끝냈어. 수지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오후 2시 제임스에게서 온 답장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This is real. 이건 진짜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벽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한국 기업이 이미 넘어섰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이 기술이 정말 작동한다면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오늘로 끝입니다. 1회 충전 1000km 주행, 9분 충전, 그리고 화재 위험 제로. 이건 모든 자동차 회사가 꿈꾸던 성배였습니다. 책상 위 달력에는 2024년 9월 17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터리의 역사가 바뀐 날로 영원히 기록될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특허 등록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 9월 20일 금요일 아침, 제 이메일함은 폭발 직전. 업계 전문지 기자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심지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까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특히 집요했습니다. 전화를 3번이나 걸어왔고 결국 저는 오후 2시에 전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이 특허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벽을 누군가 넘어섰어요. 그날 저녁 블룸버그 웹사이트에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 캘리포니아 교수, 고체 배터리를 게임 체인저로 평가. 기사가 나가자마자 업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디트로이트 GM 본사에서 긴급 소집된 자문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화상이 아니라 직접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오전, GM 본사 회의실 테이블에는 15명. CEO를 비롯해 CFO, CTO, 배터리 개발 총괄, 전략기획 담당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CEO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스톤 교수님,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GM의 향후 10년 전기차 로드맵. 우리는 배터리 플랫폼에 2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이 특허를 보고 나니 우리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CTO가 이어받았습니다. 교수님, 이 기술이 정말 작동한다면 우리 배터리는 경쟁력을 잃을 겁니다. 에너지 밀도에서 50%, 충전 속도에서 80% 뒤처지게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전성 격차는 더 큽니다. 고체 배터리는 열폭주 위험이 거의 없어요. 소비자들이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명확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CEO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핵심 특허를 확보했어요. 우리가 같은 방식을 쓰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다른 방식을 개발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CFO가 끼어들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 핵심 기술이라면 배터리 한 대당 최소 200달러에서 300달러는 각오해야 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 배터리 개발 총괄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일본 기업들도 우리도 같은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왜 저들만 성공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기존 기술을 개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들은 아예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무음극 방식이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한 거예요. CEO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 길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했어요. 제조 공정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GM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3가지. 라이선스 협상 시도, 독자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 기존 배터리로 버티면서 상황 지켜보기.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쯤 제임스에게서 문자. 마이클, 큰일이야. 포드도 비상이래. 내일 오전에 긴급 이사회 연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디트로이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가 지금은 새로운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의 대서특필. 아시아 고체 배터리, 미국 자동차 업계 비상. 기사는 GM과 포드, 테슬라까지 모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주식 시장 반응. 해당 아시아 기업 주가가 급등했고 GM은 2%, 포드는 3% 하락. 저는 그날 오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 건의 특허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실리콘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3. 10월 첫째 주,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일본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원. 제가 2018년 도쿄 국제 배터리 심포지엄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 이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교수님, 조용히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화상회의를 잡았습니다. 정각 10시, 화면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스톤 교수님, 먼저 이 대화는 비공식적인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특허를 분석해 보셨죠? 우리도 당연히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8년간 풀려고 했던 문제를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방식이 우리보다 훨씬 우아하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사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했었죠. 그게 2030년으로 연기됐고요. 사실은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2035년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본 기업은 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 2005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매달렸습니다. 투자 금액만 1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럼 귀사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경영진은 아직도 독자 기술 개발을 고집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의 자존심 같은 거죠. 하지만 현장 연구원들은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요.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 내부 상황을 조심스럽게 들려줬습니다. 연구팀 사이의 갈등, 경영진의 완고한 태도,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위기감. 화상회의를 마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거대 기업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일본 기업 내부 사정을 좀 들었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해. 나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 또 다른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래. 지난 5년간 고체 배터리 연구에 쏟아부은 돈이 80억 달러인데 이제 그게 전부 허사가 될 판이야.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2023년 9월 샌프란시스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일본 기업 CTO가 했던 발표 자료. 그는 무대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2027년까지 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1200건 이상의 특허가 그 증거입니다. 그때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그 기업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특허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출원 이력을 추적해봤습니다. 첫 출원일은 2021년 3월. 그리고 2024년 9월에 등록. 3년 반. 3년 반 동안 이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검증했다는 얘기구나. 그 사이 일본 기업들은 언론에 장밋빛 전망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특허 전략. 국제 특허 출원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출원. 이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다는 증거. 저는 일본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출원됐고 2024년 2월에 등록. 일본 기업들의 본거지인 일본에서 먼저 특허를 확보한 겁니다. 전략적이야.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개발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확보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겁니다. 저녁 때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보도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자국 기업의 고체 배터리 개발 지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냈더군요. 제목은 고체 배터리에서 역전당하다. 기사는 날카로웠습니다. 자국 기업이 1200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도 왜 상용화에 실패했는지, 반면 경쟁사는 73건의 특허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는지 분석. 기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특허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며칠 뒤 도쿄에서 또 다른 소식. 일본 기업이 배터리 연구팀을 30% 감축한다는 내부 문서가 유출. 대신 그 인력을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 쪽으로 돌린다고. 제임스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들었어? 사실상 고체 배터리 포기하는 거 아냐? 완전히 포기하진 않겠지만 우선순위를 낮춘 건 분명해 보여. 그럼 일본은 이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거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배터리 기술을 선도해왔습니다.
일본 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했고 또 다른 일본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세대 교체야. 밤늦게 연구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연구진은 어떤 사람들일까? 특허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발명자 명단에는 7명의 이름. 수석 연구원 1명과 선임 연구원 6명. 평균 경력은 15년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은 채 묵묵히 문제를 풀어낸 과학자들. 그들의 성과가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보니 10월 12일. 특허 등록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업계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 10월 중순, 뜻밖의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 주최 측은 중국과학원. 주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미래.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중국 정부 성향이 강한 행사였거든요. 하지만 제임스가 조언했습니다. 마이클 가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는 게 중요해. 10월 18일,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베이징 국제 컨벤션 센터 대회의장은 1,500명이 넘는 참석자로 가득. 중국 정부 관료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CATL 같은 배터리 기업 임원들이 보였습니다. 제 기조 연설은 오전 10시 30분. 무대에 올라서자 수많은 눈길이 저를 향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배터리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특허의 핵심 구조도. 객석에서 웅성거림. 지난 9월 미국 특허청은 고체 배터리 분야의 획기적인 특허를 승인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수지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30분간 설명했습니다. 객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CATL 기술연구소 소장. 교수님, 이 기술의 제조 비용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초기에는 40%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양산 규모가 커지면 20% 이내로 좁혀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국과학원 배터리 연구소 교수. 우리 중국도 고체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가 우리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특허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무음극 구조와 은복합층 기술은 모두 보호받고 있어요.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할 겁니다. 객석에서 불편한 기색들이 역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CATL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는 그들의 위상을 흔들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는 CATL 임원 1명과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베이징대 출신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스톤 교수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작동합니까? 제가 본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2020년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은 나노입자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문제에서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해냈다는 거죠. 플라즈마 증착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경영진은 아직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걸. 그날 저녁 중국 과학원 주최 만찬. 베이징 시내 고급 중식당에서 열렸는데 40명 정도가 참석. 저는 중국 정부 과학기술부 차관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식사 중간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중국 기업들이 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의 제조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문제는 핵심 특허를 우회할 방법을 찾느냐 아니면 라이선스를 받느냐의 선택이죠.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배터리 분야에서 자립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는 반도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실수를 반복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임스에게서 문자. 마이클, 큰 뉴스야. 중국 기업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었대. 고체 배터리 개발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문이야. 저는 곧바로 중국 재계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과연 베이징 현지 언론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2027년까지 독자적인 고체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빌딩들이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 할 겁니다.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을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2일차. 오전 세션에서 CATL CEO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CATL은 2026년까지 자체 고체 배터리 기술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를.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중국 뉴스를 보니 흥미로운 보도. 중국 정부가 고체 배터리 개발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3년간 1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 결국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 되는구나. 기술 경쟁이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경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베이징 상공을 내려다봤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11월 첫째 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유럽 자동차 산업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11월 6일 아침 프랑크푸르트 메세 컨벤션 센터는 수천 명의 참석자로 붐볐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분위기. 오전 세션에서 폭스바겐 CEO가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유럽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내연기관 시대를 주도했지만 전기차 시대에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오후 2시. 무대에 올라서자 8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유럽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독자 기술 개발을 고집하다가 시장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할 것인가. 첫 슬라이드의 특허의 성능 데이터. 주행거리 1000km, 충전시간 9분, 20년 수명. 객석에서 탄식.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BMW 기술 이사 유럽 기업들이 협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유럽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메르세데스 연구개발 책임자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럽의 강점은 완성차 기술과 브랜드 파워입니다. 그걸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죠. 세션이 끝나고 저는 BMW 본사 전략 기획팀과 비공개 미팅. 뮌헨에 있는 BMW 타워 20층 회의실. 테이블에는 7명의 임원. BMW 구매 담당 이사 스톤 교수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협상한다면 어떤 조건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배터리 시장 구조를 보면 CATL과 LG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판도가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는 더 불리해질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BMW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로 이동. 폭스바겐은 BMW보다 더 절박한 상황. 폭스바겐 배터리 전략 담당 임원 교수님, 우리는 노스볼트에 140억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노스볼트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를 생각하면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이중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스볼트로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체 배터리를 도입하는 거죠. 그날 저녁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 호텔 로비에서 제임스와 화상 통화. 마이클, 유럽 분위기가 어때? 심각해. 다들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 프랑크푸르트를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독일 뉴스를 봤습니다. 메르세데스가 한 배터리 업체와 전략적 협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CHAPTER 6 한국의 전략. 11월 중순, 뜻밖의 연락.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문 요청. 11월 20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정부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서울 여의도 산업통상자원부 청사로 이동.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 20층 대회의실에는 30명이 넘는 사람들. 산업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관계자들, 그리고 해당 기업 임원들. 산업부 차관 스톤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고체 배터리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 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지금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 양산 능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하지만 무분별하게 공급하면 안 됩니다. 선별적으로 파트너를 골라야 합니다. 기업 부사장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합니까? 장기 전략적 가치입니다. 단순히 물량과 가격만 보면 안 돼요. 둘째,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년 초기 생산량이 50GWh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를 감안하면 최소 200GWh는 필요합니다. 산업부 차관 그 정도 투자가 가능할까요? 투자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있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와 확대입니다. 미국 특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성장 시장에서도 특허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을 반도체에 이은 제2의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기업 임원 2명과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용한 카페. 연구소장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까? 정부의 지원이 컸습니다. 신소재 인증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파일럿 라인 건설 허가도 신속 처리해 주셨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경제수석실 브리핑. 경제수석 우리는 고체 배터리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은 제3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정부와 민간을 합쳐 50조 원을 투자합니다. 화면의 로드맵. 2027년 양산 개시, 2028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 2030년 50% 목표. 교수님, 이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어요. 중국의 추격, 일본의 제도전,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반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속도입니다.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지나며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기술력에서는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 상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CHAPTER 7 베를린의 악수. 12월 초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한 배터리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발표. 계약 규모는 5년간 100GWh, 금액으로는 약 250억 달러. 제임스가 곧바로 전화. 마이클, 봤어? 벤츠가 결국 손을 들었어. 사흘 뒤, 폭스바겐도 같은 기업과 협력 계약을 발표.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까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날 오후 블룸버그 통신과 긴 인터뷰. 기자 교수님, 이제 자동차 산업의 패권이 옮겨간 겁니까? 패권이라는 표현은 과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의 주도권은 분명히 이동했어요. 인터뷰가 나가자 업계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의 배터리 전쟁,
아시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 12월 중순, 저는 MIT에서 열리는 에너지기술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 첫날 오후, 제 발표 순서. 강당에는 400명이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건의 특허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타임라인. 9월 특허 등록, 10월 업계 충격, 11월 협상 시작, 12월 계약 체결.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이 속도는 전례가 없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흥미로운 질문들. 중국 연구원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독자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일본 연구자 일본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기 어렵겠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포지엄 이틀째 저녁 만찬. 보스턴 시내 고급 레스토랑. 저는 버클리 캠퍼스 교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해봐. 우리 미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진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 하지만 영원히 뒤처진 건 아니야.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임스와 함께 걸었습니다. 보스턴의 겨울거리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마이클, 자네 생각엔 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시장의 40%를 차지할 거야. 나머지는 중국, 일본, 미국 기업들이 나눠 가질 테고. 심포지엄 마지막 날, 패널 토론. 주제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기술 패권. 중국과학원 연구원 아직 결론 내리기 이릅니다. 중국은 막대한 시장과 제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 패권은 단일 국가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CHAPTER8 새로운 시대. 2025년 1월, 저는 작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왜 졌습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우린 지지 않았어. 늦었을 뿐이야. 그리고 늦은 이유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이지. 무슨 뜻이에요? 2023년 9월 3,000명의 전문가가 한 기술을 죽었다고 선언했어. 나도 그중 하나였지. 우린 불가능하다고 믿었어. 하지만 누군가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지. 왜 우린 그걸 몰랐어요? 안 보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선두라고 믿고 싶었으니까.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The biggest risk is believing you have no competition. 가장 큰 위험은 경쟁자가 없다고 믿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벤츠의 새 전기차가 공개됐습니다. 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첫 양산 모델. 1회 충전 주행거리 1100km. 충전 시간 8분. 20년 보증. 기자회견장에서 벤츠 CEO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터리 공급사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제 연구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기업연구소. 스톤 교수님께 지난 몇 개월간 교수님의 인터뷰와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기술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해 주신 분입니다. 2023년 9월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에서 교수님이 고체 배터리는 2040년까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연구팀은 지하 실험실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데이터와 경험으로 보면 교수님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과학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존경을 담아 박진호 드림.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배터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년 전 같은 장소. 이번에는 제가 무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박진호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2년 전 이 자리에서 고체 배터리는 죽었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이미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데이터. 2025년 6월 현재 우리 고체 배터리는 전 세계 17개 자동차 회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누적 생산량 150만 대. 단 한 건의 화재 사고도 없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진호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죠.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23년 9월 우리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은 항상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발전합니다.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게 과학의 역사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은 수백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은 오늘입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불을 켰을 때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세상을 바꾼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끝까지 불을 끄지 않았던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